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관련 뉴스 5개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브릭스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 장악에 맞서 세운 국제단체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국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가 이곳에 새로 합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는 이 경제 규모가 너무나 작은 나머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브릭스 합류 소식은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는 국제사회의 신흥국과 개도국의 공동이익을 향한 브릭스 회원국의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세계 평화와 개발을 위해 브릭스의 구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강조하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의 브릭스 합류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브릭스의 확장은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 해외 주요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방산 시장의 큰손으로 미국과 한국에 너무나 중요한 국가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에 사우디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에 합류하면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브릭스 회원국 간 무역을 할 때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충격적인 결정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제2의 기축통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우디는 브릭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에 마저 가입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9일 사우디 국영통신은 살만 빌 압둘 아지즈 사우디 국왕주재 회의에서 사우디 내각이 사우디의 상하이 협력기구의 대화 파트너 지위를 부여하는 각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주도의 정치, 경제, 안보 동맹으로 이란 등 4개 옵서브 국가와 사우디, 카타르, 튀르키예 등 9개 대화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정식 회원국으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친중국,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들이 많아 이 서방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사우디가 이렇게 중국과 깊게 손을 잡더니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미국 연합의 사우디 원전 건설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및 우라늄광 채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동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한전이 원전을 짓고 운영을 미국이 담당하는 방안을 선호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사우디 당국자들은 모하메드 빈 살만 황태자가 한국, 미국 연합과 협상이 깨질 경우 중국과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협상이 진전되면 친미 국가인 사우디가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은 한국의 원전 더하기 미국 운전 방안보다 20%가량 저렴한데요. 중국은 이를 빼앗기 위해 그동안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으며 우라늄 광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설비 건설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핵무기까지 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절대 반대나 시위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 워낙 복지도 뛰어나고 모든 사우디 국민들이 풍족한 자원 덕분에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 불만이 매우 낮은데요. 자,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중국 원전을 들여온다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자 사우디 국민 모두가 거리로 나와 계약을 당장 취소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정보가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중국 동해안에는 무려 49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원전이 하나씩 생기는 곳이 바로 중국인데요. 하필 또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 동해안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짓는 바람에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언론들을 전면 통제해 해당 사실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CNN 등 주요 해외 외신들이 해당 극비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중국 원전에서 문제가 생겨 인체에 매우 해로운 핵물질들이 그대로 새어나와 동해로 흘러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는가 하면 이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의 조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굴뚝 배출가스의 방사성 기체 배출량의 비율이 높아져 1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핵안전국은 당시 사고를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기준에 따라 정상 운전에 일부러 간주하는 경미한 고장인 0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신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 핵안전국이 미미한 사고라고 알린 이 타이산 원전 일시 장애는 알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프랑스의 원전 장비 업체 이 프라마톰은 중국 당국의 안전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건을 미국 에너지부에 보냈습니다. CNN은 프라마톰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토대로 원자로에서 핵 분열 시 방출되는 방사능 기체인 핵 분열 생성 가스가 유출됐으며 이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위험하게 방사선 수치 허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습니다. 당시 CNN은 프랑스 프라마톰사가 밝힌 핵분열 생성가스의 유출은 저장 용기가 파열되며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원자로 가동 중단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는 이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난 50일 뒤에야 한국으로 방사선 물질이 오지만 중국의 경우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이 방사선 물질로 오염됩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2030년까지 무려 100기의 원전을 한국과 마주하는 동해안 지역에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전 위험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에 비교하면 무려 1000배에 달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이 3, 4일 안에 한반도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부는 편서풍, 중국 동남부에서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이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원진과 폐수는 모두 한반도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방사능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중국과 손을 잡은 사우디가 큰일 났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사위라고 불리는 이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전 주지사가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 레리 호건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뒤통수를 친 사우디를 포함한 중국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중국산 원전을 설치하기로 한 사우디를 상대로 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레리 호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 대신 한국을 아시아 최우방 동맹국으로 설정하여 그동안 일본에 주었던 온갖 특혜들을 한국에 몰아줄 것이라 예고한 바 있어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이 공개한 최신 첨단 공격 헬기가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새로 공개한 헬기가 북한은 물론 중국 전체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 미국의 최첨단 헬기보다 성능이 말도 안 되게 뛰어나다 등의 극찬을 쏟아내며 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소형 무장 헬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방위산업청은 2015년 6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체계 개발 계약을 맺었죠. 2018년 11월 CJ 1호기를 제작, 2019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5조 7,500억 원을 들여 첨단 공격 헬기 LAH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오승진 육군 대령 방위사업청 소형 무장 헬기 체계 팀장은 LAH에 대해서
이 노후한 500MD와 AH-1S를 대체해 조종사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이 우수한 공대지 미사일 등의 무장과 최첨단 항공 전자 장비를 장착해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헬기를 군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LAH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면서 조종사 편의성을 높이고 공격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됐습니다. 이 동체 위에 메인 로터는 소음과 진동을 낮추고 동력 효율을 높인 블레이드를 씁니다. 꼬리 부분 보조 로터는 저소음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컴퓨터가 방향, 속도, 고도 등을 제어하는 4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 등을 적용해 이 조종사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첨단 공격 헬기 기능은 바로 이 표적이 안 보여도 정확하게 맞추는 천검 미사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15년부터 7년여간 개발, 하나가 생산할 천검 공대지 미사일은 미국산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AH의 천검 사격에 참여했던 카이 김진수 수석시험 비행조종사는 천검의 성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LAH 사격에 참여한 뒤에 후배 조종사에게 감동 먹었다 라고 말했다. 천검은 데이터 링크로 외부의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된다. 표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열 영상이나 광학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니 가까워질수록 표적이 선명해진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외에도 두 조종사가 상대방 시선을 공유하며 표적을 빨리 인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HMD, 헬멧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항공기의 각종 상황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TADS라고 해서 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로 표적 영상을 획득하고 표적까지의 거리 측정 및 레이저 조사를 하는 장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20km까지 측정하면서 HD급 영상을 제공해주는데요. 이를 통해 4개의 표적을 자동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번 발사로 중국 전차 4대가 한 방에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해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으로 유사시 운영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 포착하고 이를 통해 명중률과 조종사 생존율을 말도 안 되게 높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으로 알려진 옐로나이프에서 실시된 저온 시험에서도 완벽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캐나다 군도 한국의 이 신형 최첨단 공격 헬기를 대규모로 주문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큰 손은 호주였습니다. 23조 원에 달하는 호주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 한국의 레드백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차마저 제치고 호주군의 선택을 받으면서 초대박이 났다는 뉴스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방산업계 큰손으로 급부상한 호주가 이번에는 한국의 최신 첨단 공격 헬기 LAH를 초대규모로 구매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H 공격 헬기뿐만 아니라 T-50과 한국의 스텔스기 KF-21도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호주가 육군과 공군 모두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로 도배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원래 미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미국과의 계약을 모조리 취소해버리더니 한국과 엄청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최근에 호주에서 있었던 미국-호주 합동훈련에서 이 미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와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등 외신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호주 본토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노던 준주 멜빌 섬에서 미 해병대 23명을 태운 헬기가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Predators Run 합동훈련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합동훈련에는 미군과 호주군, 인도네시아군, 필리핀군 수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사고가 난 오스프리에서는 미국 해병대원들이 탑승하고 호주군은 타지 않았으며 다윈 연안에 추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V-22 오스프리입니다. 사고기는 이전에도 사고 이력이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르웨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훈련에 참가했다가 추락해 미 해병대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2017년에는 호주 북부 근해에서 착륙하려다가 수송선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미 해병대원 3명이 숨졌습니다. 2000년 4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훈련 중 추락해 미 해병대원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호주에서 미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고 안전하면서도 성능은 최고인데 생산에서 직접 이 총알 배송까지 놀라운 스피드에 가격은 미국산보다 훨씬 저렴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무기 대박 행진에 중국이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한국 때문에 비상상태를 선포했는데요.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던 유럽국들마저 한국산 무기만 고집하기 시작하다 보니 이 미국 방산업계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맥스 베르크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유럽 담당 국장은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만 수입한 결과 방산 역량이 심각하게 약해졌다면서 한국산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국방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1980년 5월 12일 잉글랜드 사우스햄프턴에서 태어난 리시 수넥. 이 펀자브 브라만의 후예로 부모님 모두 인도계 영국인입니다. 할아버지 란다스 수넥은 인도의 회계사였으며 1935년 대영 제국 지하 케냐 지역의 관료로 뽑혀 아프리카로 이주했고 다시 1960년대 영국으로 이민했습니다. 아버지는 NHS 소속 일반의로 어머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근무했습니다. 집안이 매우 부유했죠. 리시 순액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국에서 상류 엘리트의 교육 코스를 밟게 해주었고 자녀를 정치가, 의사, 국제기구 고위직으로 길러냈습니다. 리시 순액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사립학교 7개교를 이루는 퍼블릭 스쿨의 일각인 명문 윈체스터 칼리지에 11세로 합격했는데 순액의 부모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필사적으로 투자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리씨를 어떻게든 지원해 학교에 보냈습니다. 재학 중 학생 임원을 맡는 등 명문 학교에서도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받아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PPE를 전공하였고 스탠퍼드 대학교 MBA를 취득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순액은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골드만삭스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합니다. 또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아동투자자금 운용이라는 헤지펀드에 입사하여 고위급 임원으로까지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동료들과 함께 퇴사하여 덜렘 파트너스라는 헤지펀드를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해 7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임을 하자 압도적인 지지율로 리시 순액이 영국의 새로운 총리로 당선됐고 인도의 아들이 제국을 정복했다. 역사는 돌고 돈다. 최초의 인도계 영국 총리 탄생에 이 150만 명에 달하는 영국 내 인도인 지역사회는 물론 인도 본토까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이 제국주의 지배 국가를 피지배 국가 후손이 이끌게 된 역사의 아이러니에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1858년부터 1947년까지 인도를 식민지로 삼아 착취했습니다. 순액 총리는 영국 국적자이지만 혈통의 뿌리는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 언론은 순액 총리의 총리 지명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발행 부수 기준 세계 3위 신문이자 인도 최대 힌디어 일간지 다이니크 바스카는 순액은 과거 인도가 당한 모욕에 복수했다라며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인도 지도자는 매우 약하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영국의 총리는 인도계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유력 일간지 다이니크 자크란 역시 수십 년간 인도를 지배했던 국가의 지휘권이 지금 인도계 총리 손안에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인도인들은 영국 주류 사회에 속한 순액 총리가 힌두 교도임을 숨기지 않은 것에도 열광했습니다. 2020년 하원 의원 서약 당시 그는 성경이 아닌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기타 위에 손을 얹었고 힌두교 방식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종종 노출했습니다. 순액 총리가 힌두교가 신성시하는 소에게 기도하는 영상, 힌두교 제사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트위터에서 퍼졌습니다. 인도 여당인 인도 국민당 프리티 간디 의원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문화와 뿌리를 존중하고 인정한 자랑스러운 힌두교도의 부상을 크게 반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넥 총리가 관심을 또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유는 그와 그의 아내의 재산 규모는 8억 4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수넥 총리의 아내는 인도 재벌의 딸로 그녀의 아버지가 인도에서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 인포시스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수넥 총리가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불려줄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사상 첫 인도계 영국 총리이자 사상 처음으로 영국 왕실보다 돈이 많은 영국 총리가 탄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핫한 영국의 수넥 총리가 최근 한국 관련 너무나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며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국을 제2의 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한국으로부터 2만 5천 톤급 군함 4척을 사들인 것은 물론 영국의 공군도 한국산 전투기를 대규모로 사들여 도배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넥 총리는 한국의 자주포로 영국 육군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과 독일산 자주포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원래 미국에 주려했던 영국 내 대규모 원전 건설 사업도 한국에 주겠다는 파격 발표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해군도 한국산 함정으로 영국 공군도 한국산, 영국의 육군도 한국산 자주포로 도배하고 이제는 영국의 원전도 한국산 원전을 지어 영국인들이 한국의 기술로 생산된 이 전기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현재 영국 내 한류 열풍은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27일 K-POP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한다라는 제목으로 블랙핑크 하이드파크 공연에 이어 9월에만 4개 팀이 런던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랙핑크는 7월 유명 음악 축제인 하이드파크 브리티시 서머타임 페스티벌에 한국 가수로 처음으로 헤드라이너, 이 간판 출연자로 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마마무가 이달 영국 투어를 한 데 이어 트와이스, 에스파, 있지, 여자아이들이 9월에 줄줄이 런던에서 공연하며 이 50/50와 뉴진스는 영국 차트에 진입했다고 가디언즈는 전했습니다. 가디언즈는 영국에서 한국 걸그룹 인기의 한 이유로 영국 걸그룹의 몰락을 들면서 한국 걸그룹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섬세하게 조율된 성공 공식을 가지고 영국에 상륙해 빈자리를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소녀시대와 레드벨벳 등의 곡을 작업한 클레어 로드리게스 리는 음악은 귀에 쏙 들어오고 패션 스타일링은 정확하고 안무는 훌륭하며 무대 연출은 세심하다라며 진짜 여성의 힘이 있고 우리 무리로 와 라고 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POP 걸그룹의 매력은 다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즈는 각 멤버의 성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며 이 개별성이 유지되고 팬들과 관계를 맺는 점도 인기의 한 요인으로 풀이했습니다. 가디언즈는 영국 음악계와 K-POP이 점점 더 엮이고 있고 영국에서 K-POP을 복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한류 열풍이 뜨거운지 영국을 대표하는 대학 중 하나인 이 셰필드 대학교를 비롯한 영국 대학교에는 이렇게 한국 자료실이라는 공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만을 위한 곳인데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영국인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이렇게 영국 대학교에서 직접 한국 자료실이라는 공간을 세우고 한국 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셰필드 대학교는 1979년부터 한국어와 한국학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한국사, 한국 현대사회, 한국 전통문화와 같은 이외의 과목들을 특화하여 교육하는 등 영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한국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종류는 두 개가 있습니다. 리튬과 인산철을 쓰는 LFP 배터리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는 NCM. 우선 LFP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수명이 매우 길며 안정성이 높은 대신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거운 데다가 순간 출력이 약하죠. 반면 NCM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길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데다가 충전 시간이 짧지만 안정성 문제가 있고 가격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NCM 배터리의 경우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세계 최강이라 불리고 있지만 이 LFP 배터리는 중국의 CATL, BYD, 고시안, CLLB, 리선, EVE, 페러시스 등 1위부터 7위까지 중국 기업들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LFP 배터리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그동안 중국의 LFP 배터리는 싸구려 배터리로 결국에는 모두 한국의 NCM 배터리를 쓸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니쟁 CATL 해외 총괄 대표는 CATL이 축적해온 LFP 배터리 생산 경험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호언했습니다. CATL은 LFP 배터리 생산 경험이 10년이 넘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중국의 공급사 90% 이상의 LFP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이 동아시아는 3곳, 미국은 3곳의 공급사가 LFP를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LFP 배터리는 주로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배터리로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로 생산 중인 NCM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 니쟁 대표는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 사용을 이미 앞서고 있으며 비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LFP 배터리가 우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니쟁 대표는 LFP 배터리 소재 혁신 전략과 관련해 과거 업계에서는 LFP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급속 충전, 주행거리 문제가 NCM에 비해 낮아 LFP 배터리를 기피해왔다면서 이 3가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고민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CATL의 LFP 솔루션 저온 성능은 최대 25% 이상 타 제조사보다 높다면서 이미 업계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LFP의 급속 충전 속도는 NCM과 동일한 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LFP 관련 결함이나 사고도 발견 보고된 적 없다며 LFP 배터리가 앞으로 기술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배터리 업계 전체에서 더욱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국만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전 세계인이 모두 전기차를 탄다면 이 112테라와트시 규모의 배터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국 배터리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가 61%를 차지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머스크는 우선 테슬라는 세계자동차 산업연합회를 인용해 현재 전세계 자동차 보유량은 14억 대이며 한 해 자동차 판매량이 8,500만 대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향후 전기차 연 판매량이 8,900만 대에 달하고 전세계 전기차 보유량은 14억 3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종류와 배터리 용량 예상치도 발표했는데 이 테슬라가 내린 결론은 테슬라의 미래 배터리 기술에 대한 판단과 기술 노선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테슬라는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은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이 롱 레인지 모델에는 하이니켈 3원계 NCM 배터리가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이 씨는 배터리 업계가 LFP 배터리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이 중국 업체가 배터리셀 조립 과정에서의 혁신을 통해 에너지 밀도를 높였으며 2020년 이후 LFP 배터리가 높은 가성비를 무기로 주류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 3원계가 최대 90%까지 충전이 되는 것에 비해 LFP 배터리는 100%까지 충전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LFP를 더 선호한다면서 공개적으로 LFP 예찬론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LFP 배터리를 대규모로 공급받기 위해 일론 머스크는 직접 중국으로 날아가 CATL 회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전문 매체 아레나 EV는 머스크가 베이징에서 정위친 CATL 회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레나 EV와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CATL과 합작해 미국의 배터리 제조 공장을 짓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테슬라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의 현대차 그룹도 이 LFP 배터리를 쓴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출시된 기아 2세대 레이 EV부터 중국의 LFP 배터리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고 현대차의 신형 코나 전기차도 중국 CATL 배터리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극복하기 위해 CATL의 셀2팩 기술이 도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그룹 산하 전장 부품 업체인 현대모비스는 2021년부터 CATL과 CTP 기술을 공유하는 기술 라이선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CTP는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이 셀 모듈 팩 단계에서 모듈 공정을 없앤 것이 특징입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여 전기차 주행거리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반 전기차 대비 부품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경량화,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술은 중국 CATL 자체 개발입니다. 당연히 배터리는 CATL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벤츠와 미국의 포드도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CEO인 로버트 스카린지는 지난 9일 컨퍼런스 콜에서 저가형 배터리인 LFP 배터리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최적의 성능을 내게 하는 장치라며 LFP 배터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만들어온 LFP 배터리는 한국 업체의 주력 제품인 NCM 배터리보다 가격은 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차량도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카렌지는 그러나 SUV 인기 등 차량 사이즈가 커지며 LFP 단점이 상쇄되고 있다라며 최근 차량 판매 경향도 LFP 배터리 탑재와 들어맞는다고 밝혔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BMI에 따르면 지난 1년간 LFP 배터리 가격은 NCM 배터리보다 30%가량 쌌습니다. LFP 배터리의 주 원료인 철이 NCM 배터리의 주 원료인 희귀 광물에 속하는 니켈, 코발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니켈, 코발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포드 CEO 짐 팔리는 LFP 배터리를 사용함으로써 15%가량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으로 여겨졌던 낮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주행 거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도 LFP 배터리 재평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 1위 배터리 기업 CATL은 지난 8월 차세대 LFP 배터리인 M3P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기존 LFP에 망간과 아연, 알루미늄을 추가한 것으로 에너지 밀도가 kg당 230W시로 한국 기업의 주력인 NCM kg당 250W시 배터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CATL은 가격을 낮게 유지한다는 전제로 내년쯤 이 배터리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부족 사태가 LFP 배터리 확충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2030년 15%에 머물 것이라던 LFP 배터리 비율 전망을 40%로 상향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최고라고 하더니만 꼴 좋다, 한국인들 부들부들, 중국을 부러워하고 있다 등의 조롱 섞인 글들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빨리빨리 민족 한국, 그 짧은 시간 안에 중국이 10년 넘게 공들여 만든 LFP 배터리를 압도해버리는 새로운 LFP 배터리 기술을 한국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한국계 배터리 3사가 중국의 전기 자동차용 LFP 기술을 따라잡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SKO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 배터리 2023에서 기존 LFP 배터리의 약점인 저온에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개선한 새로운 LFP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였는데요. SK온 황재현 상무는 하이니켈 배터리 전극과 소재를 만드는 기술을 LFP 배터리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K배터리 3사들은 그간 추운 날씨에 에너지 밀도가 내려가 주행거리를 줄인다는 LFP 배터리의 한계점 때문에 NCM 배터리 개발에만 주력해 왔었지만 최근 중국의 CATL이 LFP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기가 높아지자 국내 배터리 3사들도 뒤늦게 LFP 배터리 기술 개발에 힘을 주었는데 이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벌써 중국을 압도해버리는 기술을 공개하자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10년 동안 공을 들여 만든 기술을 한국은 10주 만에 개발에 성공시킨 것으로 중국은 크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 개발한 LFP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LG엔솔은 중국의 NCM 공장을 LFP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며 중국에 대놓고 경고를 날렸고, 심지어 중국이 완전히 장악했던 유럽 시장에서도 LG엔솔이 LFP 배터리를 내놓으며 전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국이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를 빼돌려 중국의 삼성전자 복제 공장을 만들려 시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중국이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이성범 부장검사는 30일 D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 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D램 반도체 적층 조립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큰일 나버렸습니다. 이번에 삼성 전 직원이 빼돌린 기술은 이전에 도둑맞은 기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 빼돌려진 기술은 바로 HBM이라고 해서 요즘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새로운 D램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제로 인식되고 있는 HBM은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되는 최첨단 D램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D램을 적층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초기 HBM 역시 고성능 그래픽 작업을 위해 제작되었으나 AI 등으로 GPU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HBM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만 시정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HBM 수요는 2억 9천만 기가바이트로 작년보다 60%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고 또 내년에는 30%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HBM, 현재까지는 삼성과 SK가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매우 중요한 미래 기술이자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삼성 전 직원이 이 엄청난 기술을 빼돌린 후 중국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이자 미국 1위인 마이크론조차 만들지 못한 HBM을 이 중국이 자체 생산할 수 있다며 한국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중국이 매우 낮은 가격으로 HBM을 대량으로 찍어내기라도 한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칩에 필요한 HBM 자체 생산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HBM 자급을 이뤄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자국 주요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HBM 자립을 위한 중국의 최고 희망이라고 꼽았습니다. 중국이 대놓고 이렇게 HBM을 언급하며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자신있게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 충격적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HBM 생산에 극자외선 즉 EUV 노광 장비 같은 최첨단 기술은 필요 없어서 최신 장비가 없어도 중국이 자신만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반도체 회사 간부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창신 메모리가 자체 HBM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창신 메모리는 글로벌 최신 제품과 비슷한 수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중국이 대놓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이 대량 생산해도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철수하기 어렵다며 조롱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28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중 갈등 상황에도 중국 시장에서 실적을 늘릴 방법을 꾸준히 찾고 있다며 절대 중국에서 철수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다수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중국을 반도체 최대 수출국으로 두고 있어 미국의 압박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시안에 운영되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는 현재까지 150억 달러, 약 20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 투자됐고 SK하이닉스 역시 중국의 다수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이런 내용을 전하며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에 달한다는 집계 결과도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 시장에 상당한 투자를 이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예상을 깨고 삼성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삼성이 중국을 버리고 인도를 택했습니다. 제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도 현지 시장을 겨냥해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 있던 삼성 스마트폰 공장을 인도로 옮긴 데 이어서 중국에 추가로 투자하려 했던 반도체 공장도 중국 대신 인도를 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도 많고 인건비도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로 알려진 인도 공과대학을 나온 천재 엔지니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중국의 반도체 R&D 센터를 짓는 것보다 인도에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을 버리고 인도를 택하려는 삼성에 극단적인 혜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올해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를 목표로 100억 달러, 13조 원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 반도체 기업이 인도에 공장을 설립하면 인도 중앙정부가 시설 건립 비용의 50%를, 주정부가 20%를 지급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의 70%를 인도 정부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술 전문 매체인 E뉴스 유럽은 극단적 수준의 인센티브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의 테크 전문 매체 애널리틱스 인디아 매거진은 인도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현지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사활을 걸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한국의 삼성에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모디 총리와 이재용 삼성 회장의 특별한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재용 회장 사랑은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1995년 삼성전자가 인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삼성 공장이 있는 주변 지역들이 다른 인도의 도시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이 복지도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 훨씬 뛰어나 인도인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그동안 현지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인도에 공을 들인 게 국빈오찬 초청자 명단 작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재계 총수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디 총리의 애정을 확인한 만큼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인도 모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대놓고 삼성전자를 선두기업이라 칭하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라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인도에서 모디 총리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인도 대표 기업인들과도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재용 회장은 아시아 최고 부자로 유명한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장남 결혼식에도 참여했는데요. 당시 인도 전통 복장인 자주색 터번을 두르고 노란색 전통 의상을 입은 채 결혼식에 참석해 전세계 외신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